헐어도 좋아. 시아버지의 유별난 물건에 푹 빠진 며느리는 지금껏 보지 못한 세상에 눈을 뜹니다. 아버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어느새 아버님의 말씀대로 저의 감정선은 불쾌함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 생각은 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박윤서 45살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흘렀어요. 아직도 검은 옷만 입고 있었죠. 옷장을 열면 회색, 검정, 남색뿐이었습니다. 색깔 있는 옷은 남편과 함께 묻어버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박정호는 혼자 사셨죠. 70살이신 시아버지는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 가끔 전화를 주시곤 했어요. 윤서야, 혼자 있지 말고 이리 와.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말했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고 밤이 되면 텅 빈 침대가 무서웠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여긴 아직 사람 냄새가 남아있잖아. 그냥 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람 냄새. 저한테 부족한 게 바로 그거였죠.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제 가방을 들어주시면서 조용히 웃으셨죠. 잘 왔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사람이 있는 집에서 잤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리는 발소리, 부엌에서 나는 물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나무 깎는 소리. 시아버지는 밤늦게까지 공방에서 일하셨어요. 창문 너머로 공방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탁, 탁, 규칙적으로 들리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덮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낯선 집인데 외롭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직접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소박했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많이 먹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목으로 넘어갔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공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쪽을 바라봤어요. 낡은 공방이었지만 정갈했습니다. 나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톱과 대패가 벽에 걸려 있었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제 무채색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저 공방의 불빛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날 오후 저는 공방 문 앞까지 갔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았어요. 안에서 시아버지가 나무를 만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 마치 살아있는 것을 어루만지듯.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유는 몰랐죠. 그냥 낯선 공간이라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저는 공방의 불빛을 봤어요. 그리고 그 불빛이 꺼질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어요. 탁, 탁. 규칙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소리.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였죠.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밤늦게 일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리는 그 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국 일어났어요.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복도로 나왔죠. 공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주황빛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에 귀를 기울였죠. 나무 깎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한숨 소리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작업대 앞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작은 조각칼을 들고 계셨죠. 무언가를 깎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나무 조각이었어요. 사람 얼굴 모양이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얼굴이 누군지 알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조각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눈 부분을 다듬으셨어요. 깎고 만지고 또 깎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어루만지듯이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덜 외롭지. 시아버지가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슬펐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그제야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조각하고 계신 건 돌아가신 아들, 제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끝이 나무를 쓰다듬을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저려왔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팠어요. 시아버지는 조각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우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하신 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시아버지의 손이 계속 떠올랐어요. 나무를 만지는 그 손.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 저도 모르게 제 손을 쥐어봤습니다. 차가웠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도 저처럼 외로우신 거구나.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이제 남은 건 며느리 하나뿐인 분. 매일 밤 새벽까지 나무를 깎으며 외로움을 달래시는 거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공방에 불빛을 받습니다. 불이 켜지면 시아버지가 또 조각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불빛이 꺼질 때까지 저도 잠들지 못했죠. 이상했습니다. 공방의 불빛이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했어요. 동시에 불안하게도 만들었죠. 누군가 깨어 있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면서도 왠지 모를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공방 문을 두드렸어요. 낮 시간이었죠. 들어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공방 안은 나무 냄새로 가득했죠.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냄새.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손에는 사포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조각상을 봤어요.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죠. 거의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남편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잊고 싶지 않아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시아버지도 저도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그날 밤 공방의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전보다 더 오래, 더 깊이. 그 불빛이 제 마음속에서 뭔가를 녹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어요.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도. 저는 그게 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커피 향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랐죠. 더 진하고 더 깊은 냄새였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시아버지가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고 계셨어요. 주전자를 들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물을 붓고 계셨죠. 그 모습이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시아버지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요즘 계속 그랬죠. 커피 마셔봐. 직접 볶은 거야. 시아버지가 컵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곧 은은한 단맛이 올라왔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 이 냄새.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남편 얘기를 시아버지 앞에서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피했던 주제였죠.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는 늘 당신 얘기를 했어. 제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쁜 사람을 남겨두고 간 게 늘 마음에 걸린다고 했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낮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안쓰러움이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윤서야.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저는 눈을 들 수가 없었어요. 혼자 있지 마.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죠.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마실게요.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시아버지가 남편 얘기를 꺼냈을 뿐인데, 당연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저는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안쓰러워 하시는 눈빛.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던 다른 무언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냥 며느리를 걱정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시아버지를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밥을 먹을 때도 시선을 피했죠. 이상했습니다. 전엔 편했는데, 시아버지 앞에서 자연스러웠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색해진 걸까요?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공방으로 가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 공방 쪽을 보게 됐습니다. 불이 켜질 때까지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침의 장면이 떠올랐죠. 시아버지의 목소리, 시아버지의 눈빛. 그렇게 예쁜 사람을 남겨두고 간 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슬펐어요. 동시에 시아버지가 그 말을 전해주셨다는 게 왠지 모르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그냥 시아버지의 위로였어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저는 그 이상의 의미를 찾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창밖에 공방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죠. 시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또 나무를 깎고 계실까요? 아니면 커피를 마시고 계실까요?
혹시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에요. 돌아가신 아들의 아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요? 왜 자꾸 시아버지 생각이 날까요? 왜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을 꼭 감았어요. 잠들어야 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에요. 하지만 새벽이 될 때까지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공방의 불빛이 꺼지는 것도 봤죠. 그리고 그 후에도 한참을 뒤척였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어요. 처음엔 보슬비였는데 점점 거세졌죠. 어느 날 오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빨래를 거두려고 마당에 나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뚝뚝 빠르게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공방 쪽에서 들렸죠. 달려가 봤습니다. 공방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있었어요. 천장 한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소리쳤어요. 시아버지가 공방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지붕이세요. 시아버지가 천장을 보시더니 바로 창고로 달려가셨어요. 비닐과 방수천을 꺼내 오셨죠. 저도 부엌에서 양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받쳐. 시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저는 양동이를 물이 떨어지는 곳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여러 곳에서 새고 있었어요. 양동이 하나로는 부족했죠. 지붕 위로 올라가야겠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지붕에 올라가신다고요? 안 돼요. 위험해요. 제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사다리를 가져오고 계셨어요. 같이 해. 혼자는 안 돼.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서 비닐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억수같이 몇 초 만에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옷이 피부에 달라붙었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셨어요. 저는 아래서 비닐을 건넸습니다. 시아버지가 비닐을 받아 지붕에 펼치기 시작하셨죠. 이쪽 끝 잡아.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바람이 비닐을 날려버리려 했습니다. 저도 사다리를 올라갔어요. 지붕 끝에서 비닐 한쪽을 붙잡았죠. 둘이서 비닐을 고정시켰습니다. 시아버지가 망치로 못을 박으셨어요. 저는 비닐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비에 젖어서 힘을 쓸 수가 없었죠.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어요. 윤서야. 시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 위를 덮었어요. 함께 비닐을 잡았죠.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꽉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비에 젖었는데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놓치지 마.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함께 비닐을 당겼어요. 시아버지의 팔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젖은 셔츠가 피부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비닐을 고정시켰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 못을 박으셨죠.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 됐어. 내려가자. 시아버지가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저도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어요.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찮아? 시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 다 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죠. 윤서야.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조금 젖었다고 다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깊게 들렸을까요? 단순한 위로였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옷 갈아입어. 감기 걸려. 시아버지가 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수건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비를 맞아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잡았던 손,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감쌌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죠. 그 따뜻함, 그 단단함. 왜 자꾸 생각날까요? 왜 잊을 수가 없을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지낸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같이 산다더라. 젊은 여자가 혼자 있기 뭐하니까 그러겠지.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처음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 들리니까 마음이 불편했죠.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슈퍼에 갔다가 이웃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어요.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대화를 멈췄죠. 저는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시에 억울했죠. 저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시댁에 온 것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정민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정민은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정민만이 꾸준히 안부를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나 봅니다. 뭔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민이 물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국 털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 시아버지랑 같이 산다고. 정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윤서야, 만나자. 지금 어디야? 1시간 뒤 저는 정민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어요. 정민이 커피를 시키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윤서야. 정민이 말했습니다. 넌 사람 좋게 참는다. 항상 그랬어. 하지만 내 눈빛 요즘 달라. 제가 깜짝 놀라 정민을 봤어요. 뭐가 달라? 살아있어. 예전엔 죽은 눈이었는데 정민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시아버지 분이 좋은 분이신 것 같더라. 널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서야, 넌 행복해도 돼. 다시 살아도 돼.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내 삶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겨우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공방에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죠. 감자를 깎으면서 정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요? 살아있다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그런가? 예전보다 밝아 보이나?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저는 그냥 시댁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죠. 저녁을 먹으며 시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밥을 드시다가 물으셨어요. 오늘 친구 만났어? 네, 정민이 만났어요.
재밌게 놀다 왔어? 네.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옆에 있어 주셨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갔어요. 공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시아버지가 또 작업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창문 너머로 시아버지가 보였어요. 나무를 깎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참 그 모습을 봤죠.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죠. 그 시선만으로 뭔가가 전해졌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시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금 뭐였죠? 우리가 나눈 건 뭐였을까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뜨거웠어요. 제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거예요. 저와 시아버지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제 마음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하고 깊은 눈빛.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녁을 거르셨어요. 식사 시간이 지나도 공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저는 이상하다 싶어 공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시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버님,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저는 손이 떨렸어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죠. 빨리 와주세요. 제발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아버님, 눈 뜨세요. 제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시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어요.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시아버지의 손을 감쌌어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죠.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신한테? 하늘한테? 아니면 시아버지한테?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시아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죠. 저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은 기도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실신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죠. 시아버지는 여전히 자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조금 따뜻해진 손. 아버님,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깨어나세요. 제발.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시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혹시 깨실까봐,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죠. 윤서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죠.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어요. 괜찮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당신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내가 어딜 가.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가볍게 쥐셨습니다. 울지 마. 나 괜찮아. 아버님,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렀어요. 전 그냥 아버님이 숨 쉬는 게 살아계신 게 고마워요.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죠. 우리는 한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죠.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 위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죠. 고마워, 윤서야.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어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시아버지의 손 온기, 시아버지의 눈빛, 그리고 그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침묵. 우리 사이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놓았어요. 시아버지도 손을 거두셨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오래 남는 시선이었어요. 그날 이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저도 알았고 시아버지도 아셨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퇴원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도 시아버지를 계속 지켜봤죠. 혹시 또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며칠 쉬시더니 다시 공방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말렸어요. 아버님, 아직 쉬셔야죠.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더 답답해.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공방 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시아버지는 공방에서 뭔가를 만드셨어요. 예전보다 더 집중하셨죠. 저는 가끔 공방 앞을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나무 조각을 깎고 계셨어요. 무얼 만드시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뭔가를 들고 부엌으로 오셨어요. 윤서야. 네. 저는 손을 닫고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나무 인형이었죠. 이것 봐. 시아버지가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작은 여자 인형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당신이야. 네. 저는 깜짝 놀라 인형을 다시 봤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인형의 얼굴이 제 얼굴이라는 걸. 이게 저라고요? 응. 웃는 모습이 닮았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조각하셨다고요?
인형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코, 입. 정말 제 모습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언제 제가 이렇게 웃었을까요? 예쁘게 나왔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왜? 저를 만드신 거예요? 만들고 싶어서. 시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저는 인형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따라오셨죠.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님은 아들 얼굴도 조각하시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도? 시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죠. 사람은 결국 닮은 사람 곁에 머물게 되나 봐.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닮은 사람? 저와 시아버지가 닮았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둘 다 외로워. 둘 다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의지하게 됐지. 시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깊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갖고 있었죠. 아버님, 받아. 내 거야. 시아버지가 인형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저는 인형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일어나셨어요. 일찍 자. 나도 들어갈게. 시아버지가 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인형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사진. 저는 인형을 침대에 놓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 미안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아니면 저 자신한테? 저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진을 덮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남편을 잊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 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는 거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 인형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 인형을 안았어요.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시아버지의 냄새. 공방의 냄새. 이제 저한테 익숙한 냄새. 그날 밤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죠. 꿈을 꿨어요. 공방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깎는 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시고 저도 웃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벼웠어요. 마음이 편했죠. 저는 인형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저도 웃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인형처럼 웃고 있었죠. 뭔가가 바뀐 거예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는 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저는 시댁에서 지낸 지 어느덧 반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게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공방이었죠. 시아버지와 제가 함께 공방을 개조했습니다. 카페를 해볼까?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제안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카페요? 응. 나는 목공 작품 만들고 넌 커피 내리고 같이 하면 좋잖아.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좋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해봐요.
그날부터 우리는 공방을 고쳤습니다. 벽을 칠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선반을 달았어요. 둘이서 땀 흘리며 일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말없이 일해도 편했죠. 한 달쯤 지나자 공방은 작은 카페로 변했습니다. 이름은 목향 카페로 지었어요. 나무 향기가 나는 카페라는 뜻이었죠.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됐죠. 시아버지는 안쪽에서 목공 작업을 하셨어요. 저는 앞에서 커피를 내렸죠. 손님들이 오면 커피를 주고 시아버지의 작품도 보여드렸습니다. 조금씩 소문이 났어요. 목공예 가가 운영하는 카페라고.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 정민이 찾아왔어요.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윤서야, 여기 정말 좋다. 그치?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 우리? 정민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쪽을 봤어요. 시아버지가 나무를 깎고 계셨죠. 시아버지랑 같이. 행복해 보여, 윤서야. 정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 살아있어.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맞아요.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다시 숨 쉬고 있었죠. 정민이 돌아가고 저는 창가를 닦았습니다. 거기엔 목각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제 인형. 햇살이 인형을 비췄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더 밝아 보였어요. 저도 웃었죠. 밖에서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예쁘지? 시아버지가 제 옆에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뻐요. 작년엔 이 벚꽃 보면서 울었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봤죠. 울었어요? 응. 아들 생각나서 혼자 남았다는 게 너무 외로워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이젠 혼자 아니잖아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래. 이젠 혼자 아니야. 우리는 한참 벚꽃을 봤어요. 손을 잡은 채로.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는 문을 닫았어요. 하루가 끝났죠. 시아버지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바닥 쓸고 일상적인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상이 좋았습니다. 윤서야.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돌아봤죠. 고마워. 뭐가요? 여기 와줘서, 함께 해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전데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가우뚱하셨어요. 내가 왜? 아버님 덕분에. 세상이 다시 보여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나고 저는 변했어요. 다시 살게 됐죠. 예전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무서웠고 내일이 두려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젠 아니에요. 벚꽃도 보이고 사람들 웃는 것도 보이고 제가 웃는 것도 느껴져요.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잘했어, 윤서야.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평온했어요. 마음이 편했죠. 제 인생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시아버지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우리 관계를 오해할 거죠.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괜찮았어요. 제 마음이 편하니까. 시아버지와 저는 가족이에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가족.
그 이상의 의미를 붙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서로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다는 거. 그걸로 충분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부드러운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웃고 있었죠.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내일도 카페 문을 열 거예요.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시아버지 옆에서 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무너지지 않는 일상.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상처가 있어도 불완전해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벚꽃은 내년에도 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도 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겠죠. 시아버지 곁에서.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웃으면서